한국사 채널 정사와 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콘텐츠입니다. 일부 장면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밤 중종 반정 12시간의 기록 1506년 9월 1일 밤 창덕궁 안은 여전히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새로 뽑은 후궁들과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궁궐 밖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신하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순전히 신하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장 치밀하게 계획되고 가장 신속하게 실행된 정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종 반정의 그날 밤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1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06년 8월 한양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오사화에서 시작해 갑자사화로 이어진 피해 숙청, 그리고 전국에 채청사를 보내 미녀를 강제로 징발하고 도성 밖 30리 내의 민가를 철거하는 만행.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신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좌의정 박원종의 집, 그는 최근 들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산군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은 단지 숨어 지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1506년 8월 중순 박원종은 성희안, 유순정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정확한 만남의 장소와 과정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박원종의 말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사소한 의심만으로도 대신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성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박원종은 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왕실 종친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바로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안과 유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성대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종의 둘째 적자로 혈통이 정당했습니다. 더욱이 연산군과 달리 성품이 온화하고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박원종이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격이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원종은 우선 군사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금군은 모두 연산군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군사를 모을 것인가? 박원종은 자신의 사병들과 함께 연산군의 폭정에 피해를 입은 무관들의 군사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반 가문들이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군자 간부정 신윤무였습니다. 신윤무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반정에 가담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신윤무 역시 연산군의 예측 불가능한 관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총애받는 자가 내일은 역적으로 몰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종이 신윤무를 설득했을 때 신윤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정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무사들을 반정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원종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백 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연산군의 정보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각 무관들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서로 누가 참여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원종과 핵심 인물들만이 전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8월 말 박원종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바로 진성대군 본인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을 보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성대군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형 연산군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성대군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망할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박원종은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연산군이 장단의 석벽으로 유람을 가는 날을 기하여 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행차를 취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남 지역에서 연산군 폐위를 주장하는 경문이 서울에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누설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결단했습니다. 날짜는 9월 2일 새벽.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한양 도성 곳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훈련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원종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바꿉니다. 박원종의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박원종은 군사들을 나눴습니다. 우선 연산군의 최측근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로 임사홍과 신숙은 형제였습니다. 임사홍은 갑자사화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숙은 연산군의 처남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사람을 보내 이들을 각자의 집에서 불러냈습니다. 궁궐에서 급히 부른다는 핑계였습니다. 임사홍이 자택에서 나왔을 때 반정군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임사홍은 그 자리에서 참살되었습니다. 신수근과 그의 동생 신수겸, 신수용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신수근은 수각교에서 격살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 네 사람의 죽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정군이 치밀하게 계획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핵심 측근들을 제거한 후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문을 지키던 금군들이 깜짝 놀라며 창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반정군은 대답 대신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놀랍게도 금군들은 큰 저항 없이 물러섰습니다. 이미 민심이 연산군을 떠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군사들이 일제히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궁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침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후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 연산을 잡아라. 연산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시 한 명이 침전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반란입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갑옷을 입으려 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군은 어디 있느냐? 당장 금군을 불러라. 하지만 금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반정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며칠 전 후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연산군 자신도 반정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박원종과 반정군이 연산군 앞에 섰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때의 대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연산군은 분노하기보다는 체념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박원종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아니 연산군,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폐위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신하들에게 폐위당하는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연산군은 침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입은 채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혀진 채였습니다. 이미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끌려 나오는 것을 본 궁녀들과 내시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반정군은 그 길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는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현왕후 윤씨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원종 등은 대비를 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옥새를 내주었습니다. 진성대군이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전하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성대군은 중종이 되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자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폭군이 물러났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반정군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원종은 이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심이 이미 연산군을 떠났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 등 조정의 중신들도 반정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관망하다가 대세가 기울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9월 2일 중종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반정 직후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중종은 면복이 아닌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상태로 즉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직후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폐위된 연산의 왕비 신씨는 신수군의 딸입니다. 신수군은 역적으로 참살되었으니 그 딸을 궁궐에 둘 수 없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이 망설이자 신하들이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종사의 대기로 볼 때 어쩌겠습니까? 결국 중종은 왕비 신씨를 폐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경왕후의 비극이었습니다. 반정의 첫 희생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왕비였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2달이 지난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살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 가장 먼저 연산군 시절의 악법들을 폐지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던 법, 사치를 조장하던 법, 백성들을 괴롭히던 각종 세금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시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죽은 살인파 학자들이
복권되었습니다. 한양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종 자신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신하들에 의해 폐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종은 재위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신하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했고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을 중종의 약점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중종 반정이 낳은 가장 큰 성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왕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것. 왕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동의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 중종 반정은 이것을 조선 왕조에 각인시켰습니다. 중종 반정으로부터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돌아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중종 반정은 폭군을 몰아낸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투쟁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반정 과정에서 임사홍과 신수근 형제 등 최소 4명이 참살되었습니다. 이후 반정 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차지했고 이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박원종 등 반정 공신들은 영웅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광조 등 살인파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묘사화로 좌절되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창덕궁과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종은 권력을 신중하게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지만 그는 39년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권력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중종 반정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순전히 신하들의 힘으로 왕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1506년 그날 밤 수백 명의 군사와 함께 훈련원에 모였던 박원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5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종 반정, 그것은 폭군을 몰아낸 정변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사와 야사 감사합니다.